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 바로 수나라 2대 왕제 수양제의 무덤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6세기 말 지구의 최강국은 수나라였습니다. 400년간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막강한 수나라 왕조. 그러나 그 강력한 왕조를 멸망시킨 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였습니다. 612년 여름 한반도의 푸른 하늘 아래 드디어 대격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 세상을 뒤덮은 듯한 수나라의 대군 앞에서 고구려의 군대는 한 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은 결연한 표정으로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수나라 군대는 흡사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살수를 건너려는 수나라군을 바라보며 을지문덕은 냉철하게 전략을 구상합니다. 그들의 병력은 압도적이었고 수는 수십 배에 달했지만 을지문덕에게는 그들의 약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과 고구려군의 결의가 수나라의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막아낼지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대군과 맞붙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89년 수나라의 일대 왕제 수문제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220년부터 589년까지 약 370년간 이어진 혼란의 위진남북조 시대를 종결시킨 것이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지의 삼국시대도 이런 혼돈의 시대 일부였습니다. 강력한 왕권, 거대한 땅덩어리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통일제국 수나라. 그러나 통일된 수나라에게는 두 가지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돌궐과 동쪽의 고구려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수나라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죠. 나라의 기반을 다지던 수나라는 돌궐, 베트남, 백제, 신라 등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끝내 고구려만은 정복하지 못해 속을 썩였죠. 결국 수문제는 고구려에게 자신을 제후국으로 인정하라는 협박성이 짙은 친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평양, 고구려의 영양왕도 거대해진 수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두 나라의 갈등은 물밑에서부터 들끓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던 598년 고구려의 영양왕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수나라의 요서지방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로써 고구려와 수나라 간이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문제는 즉시 왕세자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요동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 30만 대군이 고구려에게 대패했다는 기록이 암시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수문제는 원정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전쟁 이후 세계 최강국 수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침공합니다.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세계의 패권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604년 수나라에서는 명군으로 칭송받던 1대 왕제 수문제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등극한 2대 왕제 수양제, 그는 전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즉위후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대운하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의 진정한 야망이었던 정복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의 가장 큰 수건은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수문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고구려 정벌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는 300척의 전함과 약 113만 3,800명의 대군을 동원합니다. 지원병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군이었습니다. 동시대 서양에서 동원된 최대 병력이 5만 명인 것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세계 1차 대전 때까지 깨지지 않습니다. 수양제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통해 고구려를 단숨에 압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 앞에는 수양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과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죠. 고구려 또한 이러한 수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12년 음력 2월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수를 필두로 한 육군과 내오와를 필두로 한 수군을 합세시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황제가 직접 지휘하는 좌군 12군, 우군 12군, 친위군 6군으로 구성된 대군,
이 대군 앞에 고구려는 훅 불면 꺼져버릴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의 첫 전투는 요동강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양제의 대군은 요동강을 건너기 위해 부교와 간이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보고 있을 고구려군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맹렬한 화살 세례를 퍼부으며 수나라군의 도강을 막습니다. 요동강을 사이에 둔 전투가 한 달 동안 이어지며 수많은 수나라의 병사들이 강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병사가 높은 곳에서 적을 치니 수나라 병사들이 강기슭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고구려는 역시 만만치 않구나 수양제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수나라의 명운을 걸고 침공해온 입장 쉽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수나라 지휘관 맥철장 등 여러 장수가 전사했지만 숫자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일까요? 수나라의 압도적인 대군 앞에 전세는 서서히 역전됩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군 1만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고구려 병력은 요동성으로 퇴각합니다.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 평지성이었던 요동성, 수양제의 100만 대군은 요동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요동성은 고구려 방어 요새로 30m가 넘는 거대한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이 성벽은 단순한 방어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을 고립시키는 치와 옹성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성벽을 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었습니다. 수나라군은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했고 고구려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군은 높은 성벽 위에서 맹렬히 화살과 투석기를 사용하여 수나라군을 저지합니다. 압도적인 수나라의 병력 앞에서 그들은 치열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군은 매일같이 성벽을 넘기에 필사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요동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흔히들 고구려가 무력만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전투력은 단순히 무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패하는 척, 항복하는 척을 하며 수나라군을 교란합니다. 고구려는 수양제가 직접 와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제후국의 자존심을 이용했습니다. 버티기 힘들어질 때쯤 고구려는 항복하는 척하며 휴전 의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수양제가 이를 검토하는 동안 고구려군은 피해를 복구하고 전력을 재정비합니다. 이러한 계략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수양제는 본인이 속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고구려의 항복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그 사이 전열을 가다듬고 피해를 복구했으며 수나라군의 약점을 파악하며 요동성을 더욱더 철옹성으로 만들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을 상대로 청해야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 전술은 적이 공격해올 때 들판을 깨끗이 비우고 성으로 들어가 대항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수나라군은 현지에서 보급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수나라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는 그들이 압도적인 전력을 맹신하여 보급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나라 군대는 6월이 되어도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했고 결국 보급이 멈춘 상황에서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수양제는 요동성 인근의 다른 성을 공격해보았으나 이 역시 실패합니다. 단 하나의 성조차 뚫지 못하며 수양제의 계획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동성 함락이 불가능해지자 수양제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별동대 30만을 고구려의 심장 평양으로 파견하여 공격하기로 결정하죠. 수양제는 요동성을 두고 우중문, 우문술과 30만 명의 별동대를 평양으로 파견했으며 동시에 내와의 7만 수군을 평양으로 파견하여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평양을 합공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다 여기서 수나라 별동대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량 보급은 수금을 통해 평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결국 별동대는 평양 도착까지 필요한 100일치의 식량을 각자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 20kg과 식량 약 30kg을 짊어진 채 고구려의 험한 산지지형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죽음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수나라 군인들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식량을 몰래 버리거나 땅에 묻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세계 최강국의 강병답게 그들은 우직하고 빠르게 평양으로 이동합니다. 고구려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이때 고구려를 구원할 남자가 수나라군의 진영에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을지문덕. 그는 왜 위험천만하게 홀로 수나라군의 진영에 온 것일까요? 바로 영량왕이 을지문덕을 보내 적진을 염탐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요동성 전투에서 거짓으로 항복한 척한 것처럼 이번에도 고구려는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을지문덕이 항복을 청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수나라 진영 한가운데 홀몸으로 당당히 들어간 을지문덕.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수나라군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수나라군 진영은 병사들이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긴 행군과 계속된 전투로 인해 그들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곳곳에서 절망과 피로에 찌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굶주리고 지쳐있는 병사들. 을지문덕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숫자뿐이로구나.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일 것이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의 전략에 한 번 더 속은 것입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수나라 군대는 을지문덕을 생포하고자 했지만 이미 그것을 예상했던 을지문덕의 빠른 이동으로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을지문덕이 고구려군 진영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수나라군의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고구려 진영에 도착한 을지문덕의 눈에는 강한 결의와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보급도 원활하지 않다. 지금이 기회다. 고구려군은 그의 전략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의 마음에도 이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식량도 없고 매우 지친 상태임을 간파하고 현명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전술로 꼽히는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와 싸우는 척하며 매번 거짓으로 패하는 척했고 하루 7번을 싸우고 7번 지는 척까지 하였습니다. 보급이 없는 30만 육군을 붙잡아 놓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우문술은 퇴각을 주장했으나 우중문은 계속해서 진격을 주장했고 그들은 계속된 거짓 승리에 점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급은 한참 전에 끊겼지만 그들은 이미 고구려가 쳐놓은 덫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고생을 하며 도착한 평양 인근 수나라의 별동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식량을 보급해주기로 했던 내와의 수군이 이미 고구려에게 괴멸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0만 수나라 별동대의 보급을 위해 평양성 인근에 먼저 도착했던 내와 7만 수군을 보유한 내화의 눈에 눈앞의 평양성은 그저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내화는 공을 세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평양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는 수군에게도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그들을 평양성 안쪽으로 유인합니다. 내화는 역시 자신의 예상이 정확했으며 고구려가 항복했다고 믿고 방심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전투가 아닌 약탈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구려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내와의 수군이 흩어져 약탈에 집중하는 동안 숨어있던 고구려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뭉쳐있을 땐 세계 최강국의 수군이었지만 약탈을 위해 흩어진 그들은 포식자에서 고구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구려 군대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흩어져 있던 수나라군을 하나하나 몰살시켰습니다. 특히 이때 26대 영양왕 이후 왕이 되는 27대 왕 영유왕 고건무가 5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등장합니다. 고건무와 그의 결사대는 이미 대우가 무너진 수나라 수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내와의 방신과 고구려의 치밀한 전략, 이것이 맞아떨어지면서 내와의 수군은 고구려에게 괴멸당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군이 괴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수나라의 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강국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라는 사냥감은 서서히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평양서, 우중문과 우문슬이 이끄는 30만 별동대는 결국 고구려 한가운데서 고립됩니다. 보급 없이 평양을 공격하기도 어려운 상황, 거기에 대해 그들의 후방에는 그들을 여전히 노려보고 있는 요동성과 다른 고구려의 성들로 인해 다른 선택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도 수군과의 합류도 못하게 된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는 결국 평양서 30리 앞에서 진군을 멈추고 맙니다. 수나라 건국 이후 최초로 그들의 군대가 진격을 멈춘 것이었죠.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가 여수장 우중문시입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이 이치에 달했고 묘한 전술은 지리에 통달했구나. 전쟁에 이겨 쌓은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냐. 라는 시는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나 그들이 전략도 잘못 세웠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의미를 담은 비꼬는 시였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슬, 그들은 결국 세계 최강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악몽이 시작되었죠. 퇴각하는 30만 별동대에게 고구려군은 맹공을 가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패배는 없었습니다. 30만 대군은 그저 요동성을 향해 퇴각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612년 7월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는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진을 향해 과감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퇴각하는 적을 공격하라.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가 강을 건너는 수나라 군대의 후방을 공격했고 그동안 전방에서 힘을 간직하고 있던 또 다른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의 전방을 막아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강국 수나라 30만 별동대는 살수의 강바닥에 수장됩니다. 그 피해는 세계 전쟁사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나라군 대부분이 전멸하고 단 2,700명만이 살아남아 수양제의 앞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던 30만의 대군이 3,000명도 안 되는 군사로 도착한 것을 본 수양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잃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수양제는 분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수나라가 무너지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분노한 수양제는 우중문, 우문술, 내와의 관직을 빼앗습니다. 내와와 우문술은 이후 전쟁에 복직하여 다시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 보내졌지만 우중문은 감옥에 갇힌 후 화병으로 병사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113만 명의 정예 대군을 상대로 약 4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피해 없이 대승을 거둔 고구려군. 99%의 병력을 몰살한 이 전투는 세계 역사에도 손꼽히는 대승리였습니다. 수양제는 결국 퇴각을 명령합니다. 이 전투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위협을 몰아낸 듯한 고구려, 하지만 수양제의 고구려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세상을 다스리던 그의 제국에 유일한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죠. 대참패를 당한 수양제는 1년 뒤 다시 한번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613년 3월 4개월 동안 이어진 전투에서 수나라군은 요동성을 함락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113만 대군이 동원되었던 앞선 전쟁의 패배는 이미 수나라의 내부를 서서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보급을 담당하던 예부상서 양영감이 수양제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수나라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도 고구려는 퇴각하는 수나라군을 맹렬히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고 수나라는 요동성 하나 점령하지 못한 채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뒤 이미 수나라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지만 수양제는 여전히 핏발선 눈으로 고구려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614년 수양제는 또다시 내와의 수군을 필두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수나라군은 비사성을 함락해 적어도 고구려의 성하나는 점령했지만 수나라 내부의 반란이 다시 거세져 결국 또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양제의 집착은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저 고구려, 수나라 둘 다 전쟁에 대한 피해만 누적되어 갔죠. 고구려도 연이은 전쟁으로 지쳐가고 있었고 결국 양측은 화친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수나라, 이 세계 최강국은 결국 고구려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단이 늦었던 걸까요? 고구려에게 패배한 수나라는 빠르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차출된 농사 인력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죽어갔으며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의 전쟁에서 얻은 연이은 패배는 수나라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양제는 결국 멸국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6세기 세계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됩니다. 수양제의 무덤에 새겨진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는 글귀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중국이 그 이후로도 고구려를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죠. 이런 두려움은 수나라 이후의 통일제국인 당나라 또한 끊임없이 고구려를 견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의 고구려 수나라 전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한 결의와 지혜로운 전략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고구려의 승리. 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멀리서 더 멀리서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